준서 씨,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자네 미쳤나? 수백억 투자 회의를 그딴 이유로?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입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준서 씨, 이러다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네, 압니다. 하지만 전 이미 25년 전에 제일 소중한 걸 잃었으니까요. 이봐, 최준서, 끊으면 해고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맑은 내일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25년 만의 자장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미래테크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38살의 나이에 연봉 50억, 매일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인물이었죠.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본사 건물 꼭대기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장난감 같았습니다. 수많은 경제 매거진이 저를 천재 CEO, AI 산업의 미래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3살 때였습니다. 평범한 하굣길,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날은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날이었는데 전 과목 만점을 받았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하며 계단을 2칸씩 뛰어올랐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걸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정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처음에는 장 보러 가셨나 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켰죠. 어머니는 제가 숙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잠깐 쉬었다가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에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화장대 위에 비, 침대 옆 책상 위에 영어 교재,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까지. 하지만 어머니의 지갑과 외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옷가지들도 그대로였어요. 마치 잠깐 외출하신 것처럼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그랑땡, 미역국, 갓 지은 밥. 그리고 반찬통마다 이틀 안에 먹어라, 일주일 안에 먹어라 하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될 거라는 걸요. 밤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돌아오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경찰에 맡기고 기다려라.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은 갈 수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경찰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CCTV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 어머니의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이웃들의 증언도 제각각이었어요. 미용실에 가는 걸 봤다는 사람,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걸 봤다는 사람.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거의 들르지 않으셨고, 저는 혼자서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하나씩 해치워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대로요. 마지막 반찬을 먹는 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 저희 집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매일 밤 제가 잠들기 전 어머니는 자장가를 불러주셨거든요. 달빛 아래 잠든 아기.
그 노래는 어머니만의 것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가끔 영어로도 불러주셨어요. 피아노 전공자셨던 어머니는 노래 중간중간 피아노 반주를 즉흥적으로 넣어주시기도 했죠. 특히 긴장되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면 어머니는 더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 후로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성공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전교 회장이 되고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죠.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등록금과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셨죠. 어머니가 사라진 후로 저희 부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인공지능 붐을 타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했죠. 미래테크는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 30분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최고급 한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회의, 오후에는 의사결정과 미팅. 삶의 모든 순간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되었죠. 비서인 김미래 씨는 제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했어요. 대표님, 3시에 글로벌 투자사와 미팅 있으시고 4시 반에는 신제품 발표회 리허설, 6시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저는 자주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서툴고 가냘픈 제 목소리로 말이에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러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투자 회의가 있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운전하며 가던 중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어요. 길가의 한 노숙자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 미세한 음정의 변화까지 너무나 똑같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속에서 어머니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외투를 입고 길가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투자 회의를 그대로 데리고 저는 할머니를 쫓아 골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신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의 완벽한 일정에 구멍이 났어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주변의 모든 골목을 뒤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사는 도시의 이면을 보게 되었죠. 번화가 뒤편의 좁은 골목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평소라면 시선조차 주지 않았을 풍경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구걸하는 노인들, 골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들.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할머니를 기다렸고 서울의 모든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회사는 비서에게 맡기고 강남역 주변의 모든 골목을 샅샅이 뒤졌죠. 주주들은 분노했고 이사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울역 근처의 무료급식소에서 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 미친 할매 말하는 거야. 달빛 노래 부르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때때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그 할매는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영어도 하고 가끔 피아노 치는 신용도 하고 한때는 잘 살았던 분 같아. 근데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 자기 아들 얘기만 하시는데 아마 13살쯤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곧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제 절박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의무기록실의 김간호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마침내 찾아낸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신원미상의 여성이 강남역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입원 기간 중 환자가 보인 특이사항이었습니다. 환자는 매일 밤 같은 자장가를 부르며 준서야라는 이름을 부름,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보이며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함.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조사 진행 중 갑자기 퇴원.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록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고 담당 의사의 서명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제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부도 위기, 어머니 명의의 재산,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 더 찾아보니 현재 미래테크의 회장인 박 회장이 그 당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미래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제 해임을 결정했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버지와 박 회장의 과거 비리가 하나둘 드러났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매일 그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모든 노숙자 쉼터를 돌았고 거리의 모든 노숙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셨죠. 저 미친 놈이 왔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겨울밤 양재천 근처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죠. 어머니,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들려드린 어린 시절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3살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준서인데, 하지만 준서는 13살인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마침내 25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미래테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 노숙자 지원재단을 설립했어요. 주주들은 격분했고 언론은 저를 미쳤다고 했죠. 천재 CEO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히려 처음으로 올바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준서야.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엄마 같은 사람이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셨어요. 매일 밤 쉼터에서 노숙자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죠. 할머니 목소리가 천사 같다는 말을 들으면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아버지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제가 면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시며 사과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호텔 조찬도 미슐랭 레스토랑도 아닌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미역국으로요. 가끔 어머니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면 불안해하시지만 자장가만큼은 변함없이 또렷하게 부르세요. 이제 그 노래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달빛 아래 잠든 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자장가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신 소중한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요. 오늘 더 맑은 내일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